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ICT 기술 수준과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북한 이탈주민 장형이라고 합니다. 2024년 통일 ICT 교육 북한의 기술 수준과 미래 첫 번째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 이제理科대학을 졸업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2019년 11월에 이제 탈북을 해서 현재는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북한 이과대학 수학육학부를 졸업을 했고 이제 베이징 ACM ICPC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등 국내 다수의 경시대회 참가 그리고 중앙당 과학교육부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이후로는 이만갑 모란봉 클럽, KBS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도 출연했고요. 현재는 서울대학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네, 이번에 북한의 ICT를 우리가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목차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북한의 ICT 기기 보급 상황, 두 번째로는 북한의 인프라 환경 구축 상황, 세 번째로는 IT 서비스의 형태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북한의 ICT 기기 보급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 하면 최근 들어서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이끄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보는 사진이 이제 북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생의 사진입니다.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2002년과 2003년경에 이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스마트폰은 아니고 이동통신기기 사용을 잠시나마 허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천 폭발 사고 같은 어떤 순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에 북한 정권은 이 대중들로 하여금 스마트폰 사용을 금하게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북한의 스마트폰 개발과 그 인프라 사업은 암흑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네, 북한은 2009년부터 이제 세계적인 추세에 아주 뒤늦게 따라가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핸드폰 사용을 이제 허가를 해줬는데요. 초창기에는 이제 그 일명 벽돌폰이라고 불리는 노키아, 에릭슨과 같은 그런 이제 버튼형 폰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한 4, 5년 후부터 즉 2012년부터 2013년을 계기로 하면서 북한의 주민들이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북한의 IT 기기 보급 환경을 논할 때 우리가 스마트폰의 보급 상황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기서 보여지는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은 스마트폰, 두 번째는 북한의 인트라넷입니다. 이 두 가지 기기 환경은 북한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스마트폰 유저의 수를 우리가 먼저 제대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북한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지 않는 그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북한에서 나온 숫자들이 신빙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냐 국가 차원에서 통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북한에서 아무리 고위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가 데이터에 관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북한의 사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북한의 사용자 수를 한번 추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은 191 핸드폰 시스템과 195 핸드폰 시스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191 시스템은 이집트 오라스콤에서 초기 투자를 진행해서 평양 체스콤 회사와 이집트 오라스콤 회사가 공동 제작한 휴대폰 네트워크입니다. 191 핸드폰 시스템이 초창기 254부터 출발을 해서 최근에 지금 500만 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번호가 599를 넘었다는 거죠. 이것을 계산해 봤을 때 뒷번호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네 자리의 네 자리 형태 땡땡땡땡 땡땡땡땡 구조라면 북한은 앞에 세 자리 뒤에 네 자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세 자리가 255, 뒤에 7876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앞번호가 완전히 소진되면 1만 명의 유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2를 사용하는 유저의 수가 최소한 400만 명 이상 육박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195를 사용하는 유저도 거의 192를 사용하는 유저만큼이나 이제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195는 북한의 그 정권이 이제 이집트 오라스콤이 엑시트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확보해 놓은 어떤 대안적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책상 195 유저들이 훨씬 유리하게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칩니다. 실내로 뭐 지방에 갔을 때 데이터 봉사라든가 그리고 안테나가 더 잘 터진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195 가입자를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북한의 휴대폰의 번호수, 일명 계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만 800만 대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추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스마트폰 환경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유심의 이용료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지만 일단 그 할당량을 다 채운 이후에는 이제 엄청난 과금을 해야지 추가적인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유저의 경우에는 번호를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이 사용료, 이용료 측면에서 훨씬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전화번호가 800만 대라고 하지만 이 중에 멀티 유저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유저의 수를 1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면 이제 북한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한 600만 명 정도를 윗돈다라고 우리가 추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인구를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데요. 보통 2천만부터 2,500만 명 정도를 이제 북한의 인구의 한계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유저의 수의 30%, 그러니까 인구의 30% 정도의 사용자가 핸드폰을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핸드폰 사용자 중에서 또 한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아시면 북한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기기만큼이나 이제 강력한 IT 기기인 핸드폰, 노트북 사용자를 우리가 추산을 해야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북한의 노트북에 몇 대가 있는지 추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제 수업 코스를 들으려면 노트북을 의무적으로 지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과제도 있고 뭐 많은 경우에 컴퓨터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대부분 컴퓨터를 보유를 하고 이 학생들이 사회 졸업을 해도 컴퓨터를 가지고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하던 이제 지방 도시와 수도권을 볼 때 젊은 대학생이거나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은 대부분은 그 노트북을 소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노트북이 이제 중국에서부터 꾸준히 중고 노트북이 들어오기 때문에 노트북을 다룰 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트북을 소유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트북 사용자를 한 200만 명 정도로 제가 추산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트북만큼이나 중요한 데스크탑이 있는데요. 문제는 북한의 전력 사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데스크탑의 그 매력이 많이 반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의 환경에서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 노트북이 훨씬 선호가 되는 구조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데스크탑이 사회에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공공기관이라든가 행정을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데스크탑, 그 외 고성능이 꼭 필요한 뭐 이런 스튜디오라든가 그런 곳에서만 데스크탑을 선호하는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스크탑의 개수를 한 50만 대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작은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태블릿, 일명 북한에서는 판형 컴퓨터, 판컴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용자 수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급증을 하게 됐는데 이 판형 컴퓨터라고 하면 이제 노트북보다 이제 어린 친구들이 접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그 OS가 없고 단순하게 터치만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상당히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창기 판형 컴퓨터는 북한의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서명 시스템, 좀 설명이 어려운데요. 북한의 모든 모바일 기기들에는 북한 정권에서 심은 검열 시스템이 이제 깔립니다.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어떤 서명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심었는데 이 앱이 국가에서 인증받지 못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명 시스템이 태블릿에는
장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블릿으로 우리가 외부 컨텐츠를 시청하거나 노래를 보는데 굉장히 유리했기 때문에 초창기 유저들은 태블릿을 엄청나게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생산이 막 급증을 하다 보니까 중국 태블릿을 가지다가 이제 북한에서 로고를 적어가지고 뭐 푸른 하늘, 운하수, 평양 이런 브랜드들을 많이 내뿜었는데요. 문제는 그 너무 유저 수가 늘어나고 유저들이 태블릿을 북한의 정권에서 원하지 않는 불법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북한의 태블릿에도 서명 시스템이라는 것이 탑재된 매력이 훨씬 떨어진 기기로 절약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터치형 게임들이 태블릿에서 잘 동작한다는 이유로 어린 친구들한테 상당히 선호되고 매력이 있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의 대수를 한 20만 대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에서 IPTV를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방이라고 불리는 평양에 IP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TV는 북한판 넷플릭스, 굳이 비유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의 영화 채널이 하나밖에 없고 사실상 그 외에 이제 주말마다 하는 만수대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까지도 며칠 지난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IPTV, 그 외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라든가 스페인 리그 이런 데서 한 그 어떤 축구 경기 이런 걸 좋아하는 마니아들만 IPTV를 유일하게 선호하고 있고요. IPTV는 사실 국가 인구에 비해서 거의 비중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한 1만 대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제가 북한의 IT 기기의 어떤 퍼센트를 내는 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통해서 주민 몇 명당 몇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 분위기구나. 사람들은 이런 기기를 많이 사용하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요. 이 IT 기기 성능이 어떻고 구매가가 어떤지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핸드폰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핸드폰 시스템은 일단 공기계를 구입을 하고 유심을 사서 결합하는 구조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 시장에 가면 유심을 심심치 않게 구입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임의의 곳에서 유심을 구입한다는 얘기는 북한의 핸드폰이 실명제가 안 됐다는 얘기하고 동등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핸드폰 공기계는 일단 50불부터 출발을 해서 1000불에 이르기까지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그 이유가 새로 출시되는 프리미엄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불에 출시가 되고요. 과거 정말 옛날에 이런 접이식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버튼식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아직도 50불짜리를 중고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공기계 가격은 50불부터 1000불 사이를 자유롭게 이렇게 호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북한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을 굉장한 유동자산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돈이 급해. 그러면 그날 중에 핸드폰을 좀 다운그레이드해서 윗돈을 뺏겨가지고 필요한 데 쓴다든가 내가 돈을 좀 벌었어. 그러면 오늘 가서 기분 좋게 내 핸드폰 기기를 업데이트하는 이런 행태를 북한에서 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유심의 값은 130불 정도 하고요. 이게 아까 설명드린 191 시스템과 195 시스템의 경우에 조금씩 가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30불 언더에서 오르내리고 있고요. 물론 이것도 살짝 그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의 경우에는 이제 북한 화폐로 1분기에 2,8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2,800원을 제가 하나로 환산을 하니까 한 400원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료가 사실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정도의 이용료를 가지고 한 달에 무료로 쓸 수 있는 통화량은 200분, 문자 20개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이제 통화량을 가지고는 사실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유심을 2개, 3개 구입하는 멀티 유저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트북의 값을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 사람들이 아까 노트북을 한 200만 명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북한의 노트북은 대부분 중국에서 이제 조금 좀 사용을 해서 연식이 지난 중고 노트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중국 쪽에서 노트북 자체를 넘기면 관세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의주를 중심으로 그 어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다 분리해서 껍데기채로 그리고 부품은 부품대로 이렇게 들어오고 국내에서 다시 조립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북한의 노트북에 어떤 그 껍데기에 뭐 삼성하고 쓰여 있다고 해서 이 노트북이 삼성 노트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노트북의 값은 제일 저렴한 것은 한
100불 정도부터 출발해서요. 괜찮은 노트북은 1000불을 넘어서 2000불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노트북부터 굉장히 저렴한 모델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의 어떤 그 모델 사양을 보면 일반적으로 코어 i3부터 코어 i7까지 뭐 심지어 9까지 나오긴 하는데 보통 7세대가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고요. 램은 8기가 정도의 노트북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세계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최신 기종이 나오면 이 기종이 북한에 3년 내지 5년이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세계적인 트렌드로 나온 노트북이 한 3년이나 5년 후에 중고로 북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 노트북의 사양이 북한에서 가장 최신의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북한의 노트북 환경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중적인 모델의 경우에는 보통 300불부터 500불짜리 노트북을 대학생들도 많이 선호하고 저도 사용을 해본 결과 이런 노트북을 쓰는데 아주 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PTV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만방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만방의 경우에는 그 입장 구독을 하는데 매달 추가적으로 구독료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은행 계좌가 없고 은행 계좌를 통해서 매달 그 다달이 월 구독액으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IPTV를 설치할 때 구입 가격으로 300불 정도를 일시불로 내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구독료가 거의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북한의 만방 그 로그인 화면이 있습니다. NK 경제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이렇게 그 UI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제 당연히 한국에서는 이제 로그인했을 때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접속을 하면 이제 어떤 뉴스라든가 그리고 과거 일주일치 어떤 그런 그 TV로 했던 조선중앙 방송들 그리고 영화들 그리고 이제 스포츠 같은 것들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인프라 환경 하면 자, 우리가 현대 사회를 이끌고 있는 스마트폰과 이 스마트폰이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에 대안이 되는 이제 북한의 이른바 국내망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이제 현대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 이제 대중들이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고 북한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망이라고 하는 자기들끼리 인트라넷을 만들어 놓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확산하고 이제 어떤 정보화를 구축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국내망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 검색 엔진이 없습니다. 검색 엔진이 없다는 것은 유저가 필요한 데이터를 수시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어려움을 조성해 주고요. 그만큼 이제 인터넷에 데이터를 올리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북한의 모든 출판물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그 어떤 특정한 승인을 해주는 기관에서 일일이 체크하지 못한 데이터는 인터넷에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북한의 국가망에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제약사항은 북한의 국내망을 이제 풍성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북한의 그 국내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 있는 소수의 유저들이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그 사용자에게는 굉장한 진입장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그 국가망에 대한 접속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저의 경우에는 북한의 국가망에 접속을 하려면 평양성이라고 하는 이런 로그인 창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본인이 이제 국가망 유저임을 밝히고 내가 국가망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과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발급해주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이제 국가로부터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서를 국가가 종합 관리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저가 국가망에 접속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은 핸드폰을 가진 유저가 북한의 국가망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트라넷은 사실상 이 핸드폰으로 접속할 수 없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절반짜리 반쪽짜리 인터넷입니다. 물론 인터넷하고 비교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능이 많이 미흡하지만 나름 네트워크를 연결해 놓고도 핸드폰하고의 어떤 연동을 지금 제대로 구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국가망은 굉장하게 자기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이
북한의 국가망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기, 와이파이 역할을 하는 어떤 물리적인 허브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정보기술 교류소라고 불리우는 어떤 산하기관인데요. 오른쪽 아래 구석에 보시면 정보통실 판매소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맥락상 다 비슷한 정보기술 교류소입니다. 정보기술 교류소는요, 북한에서 그 합법적으로 몇 안 되게 허가를 해준 이런 벤처 사업에 가까울 정도로 국가 정책적으로 많이 장려를 해주고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 있는 그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은 남이 그 기업소에 기생을 해도 되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랑 이제 북한의 국가망을 끌어들이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판을 내는 인허가 값 한 300불 정도, 그리고 자기 컴퓨터 사는 비용,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유틸리티를 확보하고 이제 책상, 의자를 사면 제가 정보기술 교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판 벤처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유통 인구, 그리고 사람들의 핸드폰 뭐 서비스 수요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고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보기술 교류소를 거점으로 해서 북한의 젊은 친구들이 이제 가서 핸드폰을 국가망에 접속을 할 수 있고, 국가망에 접속된 컴퓨터, 핸드폰에 이제 어플이라든가 게임, 그리고 새로 나온 영화, 그리고 뭐 어떤 과학기술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운받는 그런 이 공유기의 역할을 하는 물리적 거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인프라를 우리가 고려를 하는데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동통신망을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핸드폰은 이동통신망 위에서 동작을 하는데요. 아랍이미리트가 이제 북한에 초기 투자를 했을 때 고려링크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은 아랍이미리트가 익시트할 경우를 대비해서 강성 네트워크라는 것을 자기들이 새로 이제 벤치마킹을 했고요. 강성 네트워크에 힘을 더 실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그 북한의 아랍이미리트는 그 오래전부터 나가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투자한 수익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과 어떤 그 북한이 어느 정도 배째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익 사업에 대한 그런 분쟁 때문에 아직까지 엑시트를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고려링크와 아랍 그 강성 네트워크가 공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좀 더 첨부드린다면 군에서 쓰는 비밀 뭐 네트워크 별이라고 불리는 어쨌든 조금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도 예비로 존재하고 있고요. 실례로 우리 뭐 중앙당이라든가 뭐 김정은이라든가 이런 소수의 인원들을 또 서비스하는 또 어떤 특수한 형태의 네트워크도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인프라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분야가 IT 기기인데, IT 기기는 전기를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으면 북한의 어떤 IT를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옛날에 그 북한이 따르는 그 벤치마킹하던 소련에서 초기에 사회주의 권력을 잡았던 레닌은 소비에트의 전기를 더하면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그만큼 북한에도 이 전기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기가 북한에서 풀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고요. 북한의 전기를 보면 한 200만 킬로와트 정도가 이제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에서 그 3분의 1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전기는 필요한 곳에 곳곳이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경우에는 전기를 자체로 해결하는 그런 태양광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핸드폰을 충전을 하고 노트북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전기를 자급자족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북한의 전기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 컴퓨터가 필요로 하는 분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의 전기는 이제 잘 돌아가지 않는 공장 기업소 중심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 배급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서비스하는 정보기술 교류소라든가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서버를 돌려가지고 돈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쪽에 전기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면서 이 전기 사용료를 높이고 원하는 곳에 전기를 공급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살짝 개혁개방적인 정책을 가진 집단이랑 이렇게 하면 사실상 사회주의가 본질적으로 무너지는 거다라는 복고주의 세력 사이에 어떤 첨예한 대립이 형성되고 있으면서 북한에서 이 전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굉장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의 경우에는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한 $7부터 $10 정도의 이제
돈을 내면 한 달에 전기를 2kW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전기가 사유화가 되고 어떤 시장의 논리대로 흘러가면 북한의 전력 인프라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전력 인프라는 수력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굉장히 조금 여유로워지다가 겨울 되면 상당히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하면 물리적인 것만 이제 우리가 짚어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다루는 수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북한의 그 모든 업무 환경이 사실상 아날로그식으로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행정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북한의 어떤 IT 정보화는 조금 좀 시기상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이가 한 35 지난 사람들은 이제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어느 정도 관료직에 있는 과장급 이상의 사람들은 컴퓨터를 다룰 줄 모릅니다. 아예 모르는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워드 프로세스가 뭐이고 윈도우즈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서비스를 어느 정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 단기간이라든가 행정기간에 그 어떤 기무실이라고 하는 기무실 이름이 좀 이상한데 그 어떤 행정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실에서 그 컴퓨터를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프린트라든가 그리고 일일 보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대신해주는 그런 업무를 맡은 실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들이 그 실장들은 어느 정도 컴퓨터를 다룰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의 사람들은 컴퓨터를 다룰 줄 몰라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인프라를 논할 때 인적 인프라도 아직 사실상 조금 좀 미흡하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네, 북한의 IT 서비스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IT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현재 어떤 그 상황까지 와 있고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일단 사진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첫 번째는 전자결제 카드 나래 카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카드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스마트폰인 그 어떤 좀 프리미엄 폰에 가까운 그 푸른 하늘 폰의 그 배경화면입니다. 그래서 배경화면 보시면 여기 앱들이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의 어플들이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고 어떤 모양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유일하게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그 통하는 어플 개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북한에서 그 모든 어떤 생산이나 그 수요의 원리가 나름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북한의 그 핸드폰 개발 시장, 어플 개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그 정책을 내놓을 때 그 자본주의 시장 논리대로 굴러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제한을 하는데 핸드폰 개발만큼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모두가 개발을 해라. 특정 집단의 권한을 몰아주지 않고 자유롭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 있는 젊은 친구들이 다 어플 개발에 이제 뛰어드는 상황이고요. 이 어플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대박 사례도 나오고 실제로 북한에서 굉장한 그 유명한 어플이 있는데 힘1세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의 경우에는 거의 100만 불 이상을 이제 그 이윤을 낸 그런 어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한번 잘해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꿈을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플 개발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일종의 이것도 벤처나 스타트업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뭐 2,000불부터 10,000불 정도의 돈을 확보를 한 기초 위에서 어플을 내가 개발할 거야 하면 실력 있는 그 개발자들 몇 명을 내가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매월 이렇게 돈을 주고 그 돈을 통해서 그 어플을 개발되면 이 어플을 들고 이제 그 북한에서 어플들을 승인해주는 국가검열국에 가서 어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출판 검열국에서 어플의 인증번호를 주면 이 어플이 이제 제품으로 팔릴 수 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어떤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한테 가서 어플을 위탁합니다. 그러면 플랫폼 회사들이 어플을 팔고 그 수익의 뭐 수익 구조를 이렇게 배분하는 구조로 이제 플랫폼이 뭐 30% 먹고 이제 개발자한테 70% 정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플을 팔고 나면 그 소득이 들어오는데 이게
사실 북한에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수지가 많은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이 포화가 돼서 역시 쉽지 않은, 하지만 청년들이 많이 꿈꾸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여주시는 사진을 보면 북한의 5인주 놀이 4.0이라는 그런 어플인데요. 이 어플을 보면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유명한 카드 게임 어플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핸드폰 환경은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많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 게임 같은 것을 많이 이제 장려하는데요. 이 국민 게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봤을 때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 게임 같은 경우는 북한 화폐로 2만 원이 넘는 값인데 이것 사람들이 아끼지 않고 어플을 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개발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좋고 사용 유저도 좋은 어느 정도로 윈윈이 되는 생태계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어플 개발이 한창이라면 국가망, 이제 인터넷을 대안하는 국가망도 어느 정도 돈이 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모색을 하는데요. 실내로 이제 국가 독점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제작, 판매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망에 접속을 할 때 메신저를 사용한다든가 보안 프로그램을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데요. 의무적으로 사용되는 보안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값이 다 국가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면서 구독 형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국가망도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국가에서 판매하는 백신이라든가 보안 프로그램들을 크랙하거나 자기가 변경하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저작권,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돈을 빌려오기 위해서 금리 인정, 이런 식으로 국가 정책이 국가망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 흔들리는 이런 변화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림 사진이 있는데요. 북한에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온라인 형태의 게임도 존재하는데요. 북한 온라인 게임 중에 서버가 있어서 이제 사용자가 현질을 하고 한 달이나 6개월 내에 이제 무슨 어떤 서버 내에서 1등을 하는 사람한테 롤렉스 시계를 선물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어떤 한국판 리니지, 북한판 리니지 이런 형태로 북한에서도 이런 온라인 게임도 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의 어떤 기술 변화를 어떤 모델을 따라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북한에서 그 신용을 통한 어떤 그 카드 결제라든가 이제 금융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의 어떤 그 정책상 그리고 정권의 특성상 신용이 부재가 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카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또 그리고 카드를 사용을 하더라도 카드에 큰 돈을 저축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북한의 카드 시장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결제를 유도하지만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기 보여지는 사진이 북한의 그 음성 인식 기능이 탑재된 이제 나의 길동무 그런 TV입니다. 푸른 하늘 TV 같은데 이런 TV들 같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그런 기술 기반의 제품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사진을 보면 중국의 산부인과 의사라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북한에서 제가 탈북을 하기 전 2019년경에 이제 북한에서 중국의 드라마 산부인과 의사라는 드라마를 이제 판권도 사지 않고 그냥 북한 말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그 판매가 가능해진 이유가 핸드폰을 유저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핸드폰에서만 작동할 수 있도록 저 번역본을 이제 암호화해서 팔아주거든요. 그러면 사용자가 각각 구매를 해야 됩니다. 중복 구매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핸드폰 사용자의 6분의 1, 한 100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하면 100만 명이 결제를 하거든요. 한 개 회차에 북한 앞에서 800원부터 1200원 사이에 판매를 해줬는데 이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컨텐츠라는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주었고요. 북한이 이런 컨텐츠와 돈이 되는 해외 시장을 찾아서 이제 정책을 사실상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북한의 기술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첫 번째 회차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